당신의 현재와 미래 자산을 위한 데일리 경제 인사이트 데일리 랩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랩업의 박정호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읽고 열어갈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님, 네. 제가 오늘 뭐 한 줄 아세요? 뭐 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 자동차인 네. 사이드카를 타고 서킷 브레이크를 한번 돌고 왔습니다. 아니, 사이드카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서킷 브레이크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눈물이 나네요. 아, 진짜 오늘 국내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코스피가 무려 두 자릿수 이상의 지수 폭락이 나오면서 하락폭 역대 2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한 달만 서킷 브레이커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고 엔비디아의 이번에 순환금융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죠. 또 여기에 이번 주 슈퍼위크 FOMC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의 경계감이 정말 극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내용들과 이슈들 꼼꼼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매일 저녁 11시에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7월 28일입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이 이번에 보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8월 8일 휴일 전까지 처리에 불투명하다라는 소식이 시장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대로 클래리티법을 보내줘야 하는 것일지 시장 안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IMF 같은 경우는 최근 브라질의 가상자산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이 정통 자본을 추월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제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 속도에 맞춰서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또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지만 만약에 이번에 또 결렬되면은 군사 행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과연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일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FOMC를 하게 될 텐데 시타델은 이번 주에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도 이번 주 깜짝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미 유가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 20%나 급등한 만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시타델의 예측처럼 깜짝 금리에 대한 인상이 나올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오픈 AI 지급 보증에 다시 AI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최대 73조 원 규모의 장기 임차 계약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동시에 전해왔지만 일단 순환 금융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AI 버블, 반도체 랠리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 오늘 이은주 아나운서 눈을 사로잡은 소식은 어느 건가요? 네,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래도 1번인 클래리티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상원 같은 경우는 이 쟁점 법안을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처리해야 되는 안건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제재 법안도 처리를 지금 해야 되고 연방 정부 인사 인준안도 먼저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8월 휴회 전에 정말로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를 반영이라도 한 듯 오늘 또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클래리티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일단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 분위기는 지켜보시죠. 네. 교수님은 오늘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네 번째 소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연준 이번 주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전망,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소식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금리 인상까지 갈지 이걸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여러 번 우리 업비트 데일리 랩업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물가 불안전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뚜렷하거나 조금 뭐랄까요, 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죠. 네. 슬슬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리 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금리 인상 시기열을 우리가 대비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네요. 결국 올해 금리 인상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또 교수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당장 올 여름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시장의 상황 계속 지켜보시죠. FOMC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업비트 데일리 랩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 매일 시청을 해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데이터 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약세 흐름이 확실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도 시가총액 전일 대비 2.5% 하락하면서 결국 3천조 원대 시가총액이 깨졌고요. 다만 반대로 거래량은 5.7% 반등하면서 시장 안에서 확실히 매도세가 좀 강했던 하루였다라는 것을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0.89%로 두 거래일 연속 시장 안에서는 음수가 찍히고 있고요. 상승 자산에 대한 비중도 전체 대비해서 20%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하루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에 잘 머물러 있지만 공포 구간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간밤 현물 ETF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도 점검을 해보시면 두 거래 연속으로 현물 ETF 쪽에서의 순유출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순유출로 기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의 약세 지표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일까요?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는 매도가 25점대로 기록이 되면서 한때 매수의 시그널을 우리가 봤었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매도로 떨어진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하루는 좀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호조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약세로 전환된 흐름을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큰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오늘 아주 꼼꼼한 소식 챙겨오신 분 있죠? 맞습니다. 우리 업비트 데일리 랩업의 귀요미 막내 기자이신 블루밍비트의 진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같이 더운 날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오늘같이 더운 날이지만 오늘은 제 마음은 차갑게 울었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늘 주식시장의 여파를 좀 많이 아이고. 입어가지고 예. 사실은 더웠지만 좀 이제 서늘했다, 무서웠습니다. 예, 진짜 무서운 장이었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첫 소식으로 픽해서 가져오신 건 뭘까요? 오늘 이제 주제 제목이 월가의 주말이 바뀐 이유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월가는 미국 전통 시장을 상징하는 그런 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주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과도 같았던 한 주의 그 트레이딩 시장을 이제 끝마치고 그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잖아요, 월가에서는. 근데 이 아주 오래된 관행이 디지털 자산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뭐 디지털 자산 시장 다들 아시지만 원래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다 이제 주말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뭐 원유나 금, 주식 같은 전통 자산도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사건이 터지면은 옛날에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다 이 정도였다면요.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월요일 전통 금융의 상황에 미리 보기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어떤 증거들, 데이터들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도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CME 그룹,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 상품 거래소 CME 그룹의 테리 더피 회장은 뭐 리스크는 지정학적 위험이든 아니든 요일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발생하는데 시장만 멈춰 있는 구조가 이상하다고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피 회장은 장기적으로 모든 시장이 24시간 거래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출신인 무스타파 알 니아마 자본시장 총괄도 예전에는 월요일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니아마 총괄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무기한 선물이라는 그게 전통 금융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방식하는 참고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하는 솔루션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여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시장을 답습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것을 전통 금융이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약간 코가 찡긋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무기한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월가의 주말도 이제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원유라던가 금, 주식과 같은 전통 투자 자산을 주말에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월가의 베테랑들도 주말에는 쉬지 못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말에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이 리스크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좀 반영될지도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말에. 예. 뭐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 그리고 산유국의 감산 발표, 뭐 감산 증산 발표, 또 누군지 다 아시는 주요국 정상의 돌발 발언 예. 등이 있죠. 이러한 소식은 원유나 금, 환율, 주가 지수 등 여러 자산이나 지수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원유 공급,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유 무기한 선물 가격이 움직이고 뭐 안전자산 금이 가격이 또 이제 하락하거나 오른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올해 2월, 3월 이게 중동 긴장이 첫 번째로 고조될 때 대부분의 굵직한 사건들이 주말에 발생했었거든요. 예.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댓글에 블랙 먼데이가 온다라는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예. 저 역시도 극히 공감을 했거든요. 예. 아마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원유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근데 아무런 대응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정책 발표 같은 것도 그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고요. 뭐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그 중국의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한 뒤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번 급락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랑 직접적으로 전통 금융 자산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자산도 위험 자산으로 포함되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전통 금융권에서도 위험 자산 투심이 씻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결국에는 뭐 월가의 베테랑들도 투자자분들도 바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주말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월가 안에서의 실제 투자 방식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본 글에서는 금요일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요일이 월가에서는 돈을 버는 날이 아니래요. 예. 원래는 그랬대요. 원래는 돈을 버는 날이 아니고 주말 리스크에 대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주말에 시장이 닫히니까 그래서 포지션을 굉장히 원유나 그런 포지션 같은 거를 일부러 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장 마감 전에 이렇게 시장에 던지는 거죠. 매도를 하고 그리고 포지션 정리를 하고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는 무기한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수익을 땡기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식으로 예.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월가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거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금요일에 대응을 못 하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거래를 다 청산한 뒤에 월요일 날 다시 재개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주말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거래를 할 수 있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대응할 수 있음으로써 그렇게 굳이 청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계속 대응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 금융 시장도 주말 없이 24시간 이 디지털 자산처럼 거래하는 시장이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도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뭐 저희가 모두가 아는 그런 대형 기관들이 예. 이 무기한 선물처럼 이런 좀 하이리스크 자산을 거래할 수 있냐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전통 금융권 대형 은행들도 절대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형 은행이 24시간 무기한 선물 거래를 참여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동성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대형 금융기관은 그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의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막 이루어진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기관과 서로 매도 매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가격이 한 번에 훅 뛰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실제 물량이 없어서 기관들이 살 수가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프라 같은 경우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담보를 대주는 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주중에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통 대형 은행들이 아직까지 주말 시장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규제나 이런 인프라 같은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면 그 뒤에 이제 주말 시장에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규제와 함께 정말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주식시장 그려지세요? 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자입니다. 네. 하루에 호가창을 200번밖에 안 봐요. 그런 제가 주말에도 또 네. 200번씩 아, 봐야 된다. 저는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피곤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토큰화되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함께 정말 많은 투자에 대한 방식도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도 접해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을 바꿔놓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국가가 또 반갑게 나오네요. 엘살바도르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엘살바도르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자국 통화로 채택한 그 나라죠. 네. 사실은 이제 엘살바도르가 내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최근에 주요 야당들이 나이브 부켈레 현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후보들을 뽑았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공화연맹당이라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그곳에서는 마이테 이라에타라는 분을 후보로 내세웠고요. 예. 민족해방전선당에서는 라파엘 아기레라는 분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두 분 다 부켈레 대통령이 펼쳤던 비트코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단순히 다음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엘살바도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관점에서 궁금한 것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처음 지정했던 대통령인 부켈레 대통령. 이 부켈레 대통령도 다시 3선에 도전하느냐 이게 궁금한데 도전한답니까? 네, 삼선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원래 엘살바도르 역시 대통령 연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25년 여당 주도로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연임 제한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출마가 공식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생각당은 애초에 이전부터 부켈레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정을 했었고요. 부켈레 대통령이 뭐 3선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전략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3선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부켈레 대통령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선거 진행되게 될 텐데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부켈레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비트코인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지 좀 걱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직 야당 후보들이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정치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부켈레 대통령이 패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국가가 가진 모든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뀐다면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엘살바도르가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1일 1 비트코인 매입 전략 네. 이게 우선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또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사용 그런 걸 또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다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전체 비트코인 매입 규모, 매입가 평균 매입가, 실제 손익 등을 이제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전량 매도라든지 아니면 일부 매도라든지 그런 전략이 혹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래도 한때 비트코인 시세 많이 올랐을 때는 부케레가 올랐어. 야, 이걸로 돈 벌었어.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시세가 떨어져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정책 실패했다고 보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정책에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유는 실제 국민들 삶에 비트코인 매집 전략에 큰 도움을 못 줬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래서 엘살바도르 정부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내세운 목표가 뭐였냐면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해외에서 보내는 송금 비용도 줄이겠다. 약간 금융 혁신을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 엘살바도르랑 현재 구제금융을 벌이면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전략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이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눈에 띄게 개선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여전히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네. 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점도 이제 문제였죠,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엘살바도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이런 게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고 그 야당 쪽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징성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실제로 크진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선정한 첫 번째 나라, 얼마나 상징적인 나라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최근에 중남미가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메카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인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브라질은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디지털 자산 송금 규모가 나오고 멕시코는 700억 달러가 나오는데 엘살바도르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35억 달러라는 아주 조그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브라질이 세계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 숫자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에 반해서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해외 디지털 자산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이런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엘살바도르 정부도 2025년 IMF와의 구제금융 협약을 치르면서 비트코인 의무 수용을 폐지하고 비트코인 세금 납부도 이제 금지했습니다.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덕을 좀 톡톡히 본 국가이기도 한데 사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좀 이미지 세탁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속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오피스라는 공식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제 게시한 바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비트코인을 좀 귀엽게 모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27일 기준에 보유량이 7,726개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매집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씩 귀엽게 모아가고 있는 엘살바도르. 그렇다면 내년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이 당선인들의 정책이 핵심 쟁점이 결국 비트코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타국에서는 엘살바도르 하면은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혔는데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다른 요소가 선거에서 더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사실은 아까 부켈레 대통령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대통령인데 엘살바도르 국민 사이에서는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를 더 살기 좋게 만든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엘살바도르 아시다시피 범죄 문제, 갱단 문제가 정말 심각한 나라거든요. 예. 나라였죠,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유튜브나 뭐 그런 사이트를 돌아다니 보면은 엘살바도르 갱단의 사진이 이제 나오는 교도소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이제 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90%가 이미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부켈레 대통령의 삼성 가능성이 꽤 높다. 사실 거의 엄청 삼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예. 모았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 심각하게 떨어진다. 예. 이러면은 이제 야당에서도 당신이 모은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졌다. 핍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려면 좀 많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켈레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못 해낸 3선을 부켈레가 먼저 하게 생겼네요. 그렇네. 과연 엘살바도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챕터 1을 통해서 매일매일 있는 시장의 흐름들 이렇게 모니터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데요. 저희 챕터 2는 아주 심층적인 내용 다루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매주 화요일이면 고정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이야기 김상익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옆나라 일본에 대해서 속속히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데일리 랩업을 통해서 종종 소식 전해드렸는데 도대체 일본의 꿍꿍이는 무엇인지 또 어떤 비전을 그려가고 있는지 잠시 후 챕터 2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채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챕터 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업!